오늘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건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밥을 짓는 방식입니다. 제 전문적인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대화입니다. 혹시 아침에 무겁고 찌뿌둥하게 일어나시나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오히려 건강은 뒷걸음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모든 문제의 놀라운 근원이 바로 여러분의 밥솥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5가지 핵심 통찰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로 성공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하고 쉬운 해결책과 실천 팁까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감에서 시작해 이해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안도와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편리함에 숨겨진 대가. 우리는 모두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냉동밥이나 전자레인지 식사에 의존하는 것은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고 다음 식사 때까지도 피로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은 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되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몸이 크고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 30분도 안 되어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너무 기운이 빠져서 오후 내내 누워 지내야 한다고도 하죠. 과연 이런 증상들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밥을 얼렸다가 빠르게 재갈아라는 과정은 전분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변형된 전분은 우리 몸에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식사 후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급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편리함을 위해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두는 분이라면 그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피로의 악순환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74세 김영우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많은 양의 밥을 지어 얼린 후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혈압과 혈당이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우 님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식후에 몰려오는 극심한 졸음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간도 안 되어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곤 했고 그 때문에 저녁 준비 같은 간단한 일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밤잠은 얕고 자주 깨어 아침에는 무겁고 부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돌렸지만 6개월 동안 증상이 심해지고 수치가 오르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벌프 소량씩 자주 짓는 방식 벌프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목표는 밥의 신선도를 높이고 강하고 급격한 재가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로 부드럽게 데우거나 밥솥의 보온 기능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밥이 아니라 적당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데운 밥이 몸에 훨씬 부담이 적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영우 님은 밥을 더 자주 하는 것이 귀찮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2-3공기 정도의 밥을 지어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갓 지은 밥의 맛과 향을 즐기게 되면서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찜기로 5에서 7분 데우거나 밥솥에 재갈할 기능을 쓰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그 시간에 반찬을 준비하거나 차를 우리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단 3주 만에 김영우 님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진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쳤고 저녁 준비도 수월해졌습니다. 밤잠도 깊어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덜 부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작은 변화에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실천 계획. 소량 취사.
3공기 정도의 밥을 지어 48시간 내에 드세요. 부드러운 제갈을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로 5에서 7분 데우거나 밥솥의 제갈을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을 성실하게 복용하는데도 수치는 다시 오르거나 몸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져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체 뭘 더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약물은 증상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식사 습관이 그대로라면 매 끼니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밥 짓는 방식과 식사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일시적으로만 잠잠해졌다가 다시 급등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 착각하지만 약물 치료가 아무리 중요해도 근본적인 생활 습관까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도구일 뿐 생활 방식을 완전히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약도 챙겨 먹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식후의 갈증, 피로감, 그리고 다음 식사 전의 극심한 허기는 약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69세 박순자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꾸준히 당뇨약을 복용해온 모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늘 식후에 심한 갈증과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는데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지 이해하셨죠? 혈당 수치는 그럭저럭 관리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그녀의 식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밥을 반복적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짠, 맛과 단맛이 강한 장아찌나 김치가 많았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데운 밥과 고란분, 고당분 반찬의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했다가 떨어지게 하는 패턴을 반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약물 흡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식사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밥의 질뿐만 아니라 식사 속도까지 함께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밥과 반찬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단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밥부터 급하게 드시지 말고 단백질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신 후에 밥을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찬의 염분과 당분을 조금씩 줄이는 동시에 콩,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몇 끼 꼭 포함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변화들이 약물의 효과와 시너지를 내어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박순자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의심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식후 갈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는 오후의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는 약물 용량의 변화 없이도 평소보다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며 생활 습관이 약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자님의 사례처럼 온전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은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습관입니다. 만약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 밥보다 단백질과 채소 먼저, 그리고 반찬의 짠맛과 단맛 줄이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아 만드는 차이는 분명히 여러분의 수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밥솥에 숨겨진 힘.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밥 짓는 방법만 바꿔도 정말 몸이 달라지나요? 대답은 확실히 별표 내 별표입니다. 밥솥 앞에서 하는 작은 결정들이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와 수면의 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밥에 들어있는 전분은 여러분이 쌀을 어떻게 불리고
무엇을 섞고, 어떻게 식히고, 어떻게 데우느냐에 따라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혈당 급상승을 부드럽게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쌀과 물만 넣고 밥을 끝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같은 쌀로도 훨씬 건강한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77세 이재권 님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약물 복용과 식사량 조절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몸이 붓고 점심 전에는 허기가 심해 간식을 찾게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 짓는 방식을 약간만 바꿔보도록 권했습니다. 첫째, 쌀을 불릴 때 천연 발효식초를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전분 구조를 살짝 변화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밥이 다 된 후에 강황 가루를 아주 소량만 섞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혈당 조절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은 티스푼의 반 정도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재권님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전에 찾아오던 극심한 허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10시만 되어도 간식을 참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까지 거뜬하게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변화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밥 짓는 4가지 비밀. 제가 이재권 님에게 권했던 구체적인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로 불리기. 식초의 산 성분이 전분의 분해를 늦춥니다. 길이 1스푼 넣기. 길이에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조절을 돕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다 지은 후 강황 가루 섞기.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염증 감소에도 좋습니다. 식힌 후 부드럽게 재갈을. 갓 지은 밥을 바로 드시지 말고 뚜껑을 열어 30분 정도 식힌 후 부드럽게 데워 드세요.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단계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쌀 1컵당 길이 1스푼, 강황은 티스푼으로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히는 시간은 30분 전후, 재가열은 찜기로 5분 정도 또는 밥솥의 재가열 기능으로 10분 내외로 하세요. 전자레인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권 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십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특별한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식후 졸림이 줄어들거나 식사 사이에 허기가 덜하거나 아침 부종이 줄어든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완벽함이 아닌 희망을 행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며 잠의 질이 깊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바꿔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사의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면 같은 약을 복용해도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이는 다시 체중과 혈압에도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식후 졸림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활동량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늘어나면 다시 수치가 좋아지는 강력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1세 윤말수님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과체중이었고 혈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리를 섞은 밥과 식힌 후 재갈을 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려 했지만 저는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때가 많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식후 피로감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 1시간은 꼭 누워야 했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 설거지나 가벼운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밤잠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했던 것이 사라지고 아침까지 깊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심 먹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윤말수님의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의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활동량의 증가는 다시 수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에는 9kg이나 체중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밥 짓는 방식과 식사 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말이죠. 혈압도 많이 안정되어 담당 의사와 상의 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윤말수님은 가장 좋은 것은 잠을 깊이 자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 하루가 개운하고 개운하니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윤말수님처럼 급하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한 끼 한 끼 차분히 바꾸는 방식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간단한 식사 일지와 함께 아침 체중, 허리둘레 정도만 기록했는데 이 시각적 증거가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로 나타나는 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 식후의 컨디션, 밤잠의 질, 하루 종일 느끼는 에너지 레벨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환자분들은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을 가장 큰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회복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몸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벌프 체크데이 벌프를 정해 아침 체중, 허리둘레, 수면 만족도 이 세 가지만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또한 식사 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10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공하는 분들과 중도에 멈추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걸 계속 신경 써야 하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며칠 하다 또 까먹겠지 하고 걱정하시나요? 그런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밥을 준비하는 태도, 식탁 앞에서의 속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잘했어 라는 작은 칭찬이 다음 끼니의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8세 최정아님의 특별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밥을 지을 때마다 습관처럼 벌프 고맙다. 봐봐 벌프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일식이 음식에 대한 그녀의 태도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단순한 감사를 통해 그녀는 밥을 짓고 먹는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매번 되새겼습니다. 이 마음가짐의 변화는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최정아님은 자연스레 식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며 급하게 드셨지만 이제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 식사량이 저절로 적절해졌고 간식에 대한 갈망도 크게 줄었습니다.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니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지만 이제는 오늘은 어떤 맛있는 밥을 지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정아 님의 이야기는 마음의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루틴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밥을 씻는 동안 3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식사 전에 간단한 감사의 인사를 해보세요. 식후에는 스스로에게 짧은 산책 약속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들은 여러분의 선택을 자동화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돕습니다. 냉장고에 천천히 채소 먼저 같은 간단한 메모를 붙여 매번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함께할 동반자 한 분을 정해 일주일에 한두 번 서로의 실천 상황을 체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정아 님도 이웃 친구분과 함께 이 루틴을 만들어 지속하셨고 그 연결고리가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을 지켜줄 마음의 힘도 갖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잊을 수도 있고 바쁜 날에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며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더욱 단련됩니다. 오늘 하루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밥 한 그릇이 만드는 놀라운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제에서 시작해 원인을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회복과 실천 방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초 1티스푼, 기리 1스푼, 강황 1꼬집, 그리고 천천히 씹는 마음. 처음에 느꼈던 불안은 정확한 정보를 만나면서 이해로 바뀝니다. 그 이해는 실천을 만나 안도가 되고 꾸준한 실천은 결국 지속되는 희망이 됩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뵙게 될 때처럼 다음 한 끼도 제가 마음으로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믿습니다.